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체스나 오델로 같은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는 전략을 짜는지, 그 핵심 기술인 적대적 탐색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AI가 어떻게 상대방 수를 읽고 또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지, 그 원리를 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거죠. 단순히 기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까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게임판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 건지 그 기본적인 가정부터 좀 짚어보죠.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수를 두는 게임. 네, 핵심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반드시 지는 거.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제로섬. 체스에서 제가 상대방 말을 하나 잡으면 저는 이득이고 상대는 그만큼 손해인 것처럼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게임판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 숨겨진 카드가 없다는 거죠. 이걸 완전 정보 게임이라고 하고요. 또 내가 어떤 수를 두면 그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결정론적 게임. 주로 이런 게임들을 다루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완전 정보, 결정론적, 제로섬 게임. 이게 이제 적대적 탐색의 기본 배경이 되는 게임의 특징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탐색 문제랑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에요. 아, 일반적인 탐색이요? 길찾기 같은 거 말인가요? 네, 맞아요. 내비게이션 길찾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숫자 퍼즐, 팔 퍼즐 같은 거요. 그런 일반적인 탐색은 목표 지점까지 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 그러니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길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최단 거리나 최소 시간. 네, 그래서 그때 쓰는 평가 함수는 보통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나, 이걸 추정하거나 예상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걸 계상하죠. 그렇군요. 하지만 게임에는 나를 이기려고 필사적인 상대방이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 적이군요. 그렇죠. 이 적대적인 상대 때문에 그냥 목표, 그러니까 승리까지 가는 길만 찾아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내 길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최선의 수를 둘 거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모든 반격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나의 승리를 가장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아, 단순히 길만 찾는 게 아니네요. 상대방의 방해까지 다 계산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게임에서의 평가 함수는 좀 다르게 작동해요. 현재 이 게임 판세가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가, 이걸 점수로 나타내는 거죠. 체스, 체커, 오델로, 그리고 예전엔 컴퓨터가 정말 어려워했던 바둑까지. 이런 게임들이 바로 이 적대적 탐색에 주무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실제로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한 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완벽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가장 좋은 수, 뭐랄까, 근사치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복잡한 게임 상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탐색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자료 보니까 4가지 요소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게임을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4가지 요소죠. 들이 다 제자리에 놓인 그 모습이겠죠. 네, 시작 보드 상태. 둘째는 후속 함수. 이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내가 둘 수 있는 합법적인 수들의 목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모든 다음 수. 셋째는 종료 테스트. 게임이 끝났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니면 비겼는지. 네, 승패무 판정. 마지막으로 넷째가 효용 함수. 이건 게임이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점수. 예를 들어 이기면 플러스 1점, 지면 마이너스 1점, 비기면 0점. 이렇게 딱 숫자로 값을 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4가지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려볼 수 있어요. 이걸 게임 트리라고 부릅니다. 아, 게임 트리. 나무처럼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이겠네요. 네, 자신을 맥스 플레이어, 그러니까 점수를 최대로 만들려는 플레이어라고 보고 상대방을 민 플레이어, 점수를 최소로 만들려는 플레이어라고 부르죠. 맥스는 이 게임 트리를 쭉 따라가 보면서 자신의 효용, 즉 점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다음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문제의 진짜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 게임 트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크기요?
얼마나 커지길래요? 자, 각 단계에서 둘 수 있는 수의 평균 개수. 이걸 분기 개수 B라고 하고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진행되는 턴수. 이걸 깊이 D라고 할게요. 네, 분기 개수 B, 깊이 D. 그러면 게임 트리에 있는 전체 노드의 수는 대략 5의 B의 제곱 규모로 커집니다. 5의 B의 제곱?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리고 게임 한 판이 보통 한 100수 정도 진행된다고 보면 D가 100 정도 됩니다. B는 35, D는 100.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5의 100제곱. 이게 숫자로 쓰면 1 다음에 0이 154개 붙는 정도의 숫자예요. 10의 154제곱이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원자의 총 개수보다도 훨씬 아득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아니, 우주의 원자보다 많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 정도로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못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넓은 탐색 공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최선의 수를 찾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료에 나온 간단한 틱택토 게임 트리만 봐도 금방 복잡해지잖아요. 몇 수 안 갔는데도요. 맞아요. 틱택토도 그런데 체스는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10의 154제곱이라니.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온 전략이 바로 그 미니맥스군요. 네, 맞습니다. 미니맥스. 이름이 뭔가 최소 미니랑 최대 맥스가 합쳐진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그 이름의 핵심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미니맥스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가정을 깔고 시작해요. 비관적인 가정이요? 네. 뭐냐면 상대방은 항상 나에게 최악의 결과만 안겨주려고 한다. 즉 나의 점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만 움직일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 상대는 무조건 나를 최대한 괴롭힐 거다. 그렇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들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을 최대화하는 수를 고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것 혹은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수를 찾는 거군요. 최악 중에 최선 찾기. 바로 그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최대한 좁게 만들자. 이게 미니맥스의 모토죠. 그럼 이 미니맥스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건 재규적으로 계산하는데요. 게임 트리의 맨 아래, 그러니까 게임이 딱 끝난 상태, 터미널 노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미리 정해둔 효용값 있죠. 아까 말한 승리 플러스 1, 패배 마이너스 1 같은 거요. 그게 그냥 그 노드의 미니맥스 값이 됩니다. 네, 끝났을 땐 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로 한 단계씩 올라오면서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 현재 노드가 4차례, 즉 맥스의 턴이라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식 노드들의 미니맥스 값들을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값을 현재 노드의 미니맥스 값으로 선택해요. 맥스는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네요. 네, 반대로 만약 현재 노드가 상대방 차례, 민의 턴이라면 마찬가지로 자식 노드들의 미니맥스 값들을 보고 이번에는 그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릅니다. 민은 맥스한테 가장 안 좋은 걸 고르고요. 맞아요. 이 과정을 게임 트리의 맨 꼭대기, 루트 노드까지 쭉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노드에 계상된 미니맥스 값이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맥스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값이 되는 거고 그 값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수가 바로 맥스가 이번 턴에 둬야 할 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자료에 나온 투플라이 게임 트리 예시로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플라이는 한 턴, 반수라고 의미하니까 투플라이면 나와 상대가 각각 한 번씩 두는 걸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맨 아래 숫자 32, 8 뭐 이런 것들이 게임 끝났을 때의 점수, 즉 효용값이고요. 그쵸. 터미널 노드의 값들. 그 바로 윗단은 마인의 턴이네요. 그럼 마인은 자기한테 제일 안 좋은 결과를 주는 수를 피하려고 하니까 각 그룹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르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 3, 12, 8 중에서는 3을 고를 거고요. 네, 3을 고르죠. 두 번째 그룹 2, 4, 6에서는 2, 세 번째 그룹 14, 5, 2에서도 2를 고르겠네요. 마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니까요. 맞습니다. 각 가지에서 최소값을 위로 올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위 루트 노드는 맥스의 턴입니다. 그럼 맥스는 방금 마인이 골라놓은 값들, 그러니까 3, 2, 2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좋은 값, 즉 가장 큰 값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럼 3, 2, 2 중에서는 3이 가장 크니까 맥스는 3을 선택하겠네요. 그리고 이 3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수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미니맥스 결정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최적으로 두지 않고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최적이 아닌 수를 둔다면요. 예를 들어 방금 그 예시에서 마인이 자기한테 최선인 3 대신에 실수로 10이나 8을 골랐다고 쳐보죠. 네. 그럼 맥스 입장에서는 원래 미니맥스를 통해 기대했던 결과값인 3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10이나 8이 3보다 크니까요. 오, 그러네요. 즉, 미니맥스는 가장 강력하고 빈틈없는 상대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 실수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는 예상보다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 마진이 있는 셈이죠. 와, 최악을 대비하니까 상대가 실수하면 오히려 더 좋다니.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엄청난 숫자 10의 154제곱 미니맥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바로 이 계산 시간 문제.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레비드라는 시간 복잡도는 체스 같은 복잡한 게임에서는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요. 그렇죠. 우주 원자 수보다 많은 걸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미니맥스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도 실제 게임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대한 게임 트리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봐야만 할까? 다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어차피 최종 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게 뻔한 가지들은 미리 좀 쳐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죠. 쓸데없는 계산을 줄이자. 네, 그 결과로 나온 아주 중요한 기법이 바로 알파, 베타 가지치기입니다. 알파, 베타 가지치기.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게임 트리에서 가망 없어 보이는 가지들을 탐색하는 도중에 미리 잘라내버린다. 프로닝.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경우로 쭉 탐색하다 보니까 이 길은 아무리 잘 풀려봤자 내가 이미 다른 길에서 확보해놓은 최선의 결과보다 무조건 나쁘겠는데 라는 판단이 서면 더 이상 그 길은 가볼 필요도 없이 그냥 탐색을 중단해버리는 거죠. 오, 똑똑한데요? 근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어떤 기준으로 가지를 쳐내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탐색을 진행하면서 이 두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 때요. 당신 맥스가 지금 중고차를 사려고 여러 딜러, 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중고차 구매자 맥스와 딜러 민. 알파. 이건 당신 맥스가 지금까지 다른 딜러들한테서 받은 최고의 제한 가격 같은 거예요. 즉, 당신은 이 알파 점수만큼은 이미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 알파 값을 계속 더 높이려고 할 겁니다. 초기 값은 아주 낮은 점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시작해요. 내가 확보한 최소 점수, 높을수록 좋고. 베타. 이건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딜러 민이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못 판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즉, 딜러는 이 베타 값보다 낮은 점수는 맥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딜러 민은 이 베타 값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겁니다. MX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으니까요. 초기 값은 아주 높은 점수, 플러스 무한대로 시작해요. 딜러가 허용할 최소 점수, 낮을수록 좋고 맥스에게는. 네. 자, 가지치기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협상 중에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딜러 미네가 제시하는 마지노선이 당신이 이미 다른 곳에서 확보한 최고의 제한 알파보다 더 나빠지는 순간, 즉 알파 값이 베타 값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알파 라이너 베타 순간에 발생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미 다른 딜러한테서 1,000만 원에 해줄게 알파 이퀄 1,000 라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만나는 딜러가 아무리 싸게 해도 1,100만 원 베타 이퀄 1,100은 받아야겠는데요? 라고 해요. 그럼 당신은 더 이상의 딜러랑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미 더 좋은 제안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이 딜러 경료는 더 볼 필요 없겠다 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MX의 턴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MI인 입장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와, 비유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아까 그 투플라이 트리 예시에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는 알파는 마이너스 무한대,
베타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시작하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범위로 시작. 왼쪽 맨 아래 3을 봅니다. 맥스 노드로 올라오면서 알파가 3이 되네요. 아직 베타는 플러스 무한대고요. 그렇죠. 맥스는 최소 3은 확보한 상태. 이제 다음 가운데 자식 노드로 내려갑니다. 그 아래 MIN 노드를 탐색하는데 먼저 2를 보내요. 네. 그럼 이 MIN 노드에서는 베타 값이 2로 업데이트됩니다. 왜냐면 MI는 값을 최소화하려고 하니까요. 아, 그렇죠. 민 노드의 베타가 2가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 민 노드의 부모, 즉 루트 맥스 노드의 현재 알파 값은 3이죠. 네. 아까 왼쪽까지에서 3을 확보했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민 노드의 베타 값은 2예요. 알파 3이 베타 2보다 크거나 같아졌네요. 알파 베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지치기 조건 충족. 아까 중고차 비유로 하면 맥스는 이미 3점짜리 D를 확보했는데 이쪽 경로는 아무리 잘 쳐줘도 2점밖에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맥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경로를 탐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첫 번째 경로 3점짜리를 선택할 테니까요. 그럼 이 민 노드 아래에 있던 나머지 자식들, 그러니까 원래 값이었던 4랑 6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군요. 와, 네, 탐색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세 번째 민 노드도 탐색하다 보면 아래에서 14를 보고 그 다음에 5를 보면서 베타가 5가 되는 순간 루트의 알파 3보다 여전히 크지만 만약 그 다음에 2를 보는 순간 베타가 2가 되면 또 알파 3 이꼴 베타 2 조건이 만족되어서 나머지 탐색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료 그림대로면 세 번째 민 노드는 2를 먼저 보고 베타가 2가 되면서 바로 잘릴 수도 있겠네요. 와, 진짜네요. 이렇게 하니까 불필요한 계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는데요? 미니맥스 때는 다 봤어야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가지치기의 진짜 위력이에요.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만약 운이 나빠서 항상 제일 안 좋은 수부터 탐색하게 되면 가지치기가 거의 안 일어나서 미니맥스랑 똑같이 5의 BD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죠. 네. 하지만 놀랍게도 평균적으로는 특히 탐색 순서를 좀 좋게,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수부터 보도록 잘 정렬해주면 시간 복잡도가 5B의 D제곱까지 줄어듭니다. D제곱이 아니라 D2제곱이요? 지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분기계수 B 자체가 그 제곱근인 루트 B로 줄어드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예요. 루트 B요? 그럼 체스에서 아까 B가 35였으니까 루트 35면 대략 6 정도 되나요? 그렇죠. 분기계수가 35에서 6으로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깊은 미래의 수를 내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수 앞을 겨우 봤다면 이제는 20수 앞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시기죠. 더 멀리 본다는 건 당연히 더 종인 수를 둘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더 깊이 본다는 건 곧 더 정확하고 강력한 플레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원래 미니맥스가 찾아냈을 바로 그 최적의 수를 정확히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결과의 질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만 엄청나게 높인 거죠. 정말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료에 나온 그 숫자 순서 예시 3, 4, 1, 2, 7, 8, 5, 6을 보면 좋은 수, 낮은 값을 먼저 탐색하는 순서일 때 가지치기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탐색 순서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속도만 빨라진다니 이건 뭐 게임 AI 연구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겠네요. 그렇죠. 알파 베타 가지치기 덕분에 비로소 체스 같은 복잡한 게임에서도 컴퓨터가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알파 베타 가지치기로 탐색 효율을 엄청나게 높였다고 해도 여전히 아까 말한 체스나 특히 그 바둑 같은 경우는 게임 끝나까지 모든 수를 다 읽는 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D2 제곱도 여전히 클 수 있잖아요. 제한 시간도 있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체스 후반이나 바둑 전체처럼 탐색 공간이 너무너무 깊고 넓은 경우에는 게임 트리의 맨 아래, 즉 게임 종료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중간에 멈춰야 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색을 어쩔 수 없이 적절한 깊이에서 컷오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수까지만 탐색하자 이런 식으로 미리 깊이 제한을 두는 거죠. 아, 깊이 제한? 그런데 탐색을 중간에 딱 멈추면 그 상태는 게임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게임 중간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효용함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게임 끝났을 때만 쓰는 거니까. 그럼 그 중간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죠? 바로 여기서 평가함수, evaluation function 또는 휴리스틱 함수, 휴리스틱 펑션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평가 함수요? 네, 이 함수의 역할은 게임이 끝나지 않은 중간 상태가 현재 플레이어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추정해서 점수로 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재 판세를 평가하는 거죠. 아하, 게임 끝까지 못 가니까 그냥 지금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대략 점수를 매겨보자. 그렇죠. 예를 들어 오델로 게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내 돌 개수 빼기 상대 돌 개수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네, 돌 많으면 유리하니까. 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평가 함수를 씁니다. 각 말에 점수를 부여해요. 예를 들어 폰은 1점, 나이트나 비숍은 3점, 룩은 5점, 퀸은 9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 모든 말들의 가치 총합 빼기 상대 모든 말들의 가치 총합 이걸 기본 점수로 계산합니다. 아, 기물 점수 계산하는 거군요. 네, 물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정교해요. 말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중앙을 장악했는지, 킹이 안전한지 등등 수많은 전략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 점수를 계산하죠. 아주 복잡한 함수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평가 함수가 계산해낸 추정 점수를 마치 게임 끝 상태의 효용값처럼 취급해서 제한된 깊이까지만 탐색하고도 미니맥스나 알파 베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끝까지 못 가니까 정해진 깊이에서 평가함수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가지고 미니맥스나 알파베타를 돌리는 거네요. 마치 시험 중간고사 성적 보고 최종 성적 예측하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중간 점수를 가지고 최선의 다음 수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다 배운 것 같은데요. 이런 미니맥스, 알파베타 가지치기, 그리고 평가함수 같은 기술들이 실제 게임 세계, 특히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컴퓨터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체커 게임에서는요. 1994년에 치누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당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인간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메리언 틴슬리라는 분을 꺾었다고 해요. 네, 40년 아성이 무너진 거죠. 체커는 사실 상태 공간이 체스보다 작아서 치누크는 거의 게임 전체를 풀어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게임을 풀어버렸다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일 텐데요. 체스. 1997년에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었죠. 네, 딥블루. 이 딥블루가 당시 세계 최강의 체스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공식 6번기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었죠. 맞습니다. 인류 최고수가 기계에게 패배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 딥블루도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베타 탐색을 아주 깊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체스 전문가들의 지식이 담긴 정교한 평가 함수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카스파로프가 경기 후에 딥블루의 어떤 수가 너무나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당황했다고 인터뷰한 것도 기억나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수를 두니까요. 그리고 오델로, 리버시 게임은 더 놀랍던데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력이 인간 최고수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인간 챔피언들이 아예 컴퓨터와는 경기를 안 하려고 한대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델로는 비교적 초기에 컴퓨터가 인간을 압도하게 된 게임 중 하나입니다. 평가 함수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측면도 있고요. 와, 체커, 체스, 오델로까지 정말 컴퓨터가 대단한데요. 네, 이런 성공 사례들은 확실히 적대적 탐색과 평가 함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예외도 있었다면서요. 이 자료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바로 바둑이요. 아, 네, 바둑 맞습니다. 이 자료가 작성될 시점까지만 해도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인간 최고수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간 고수들이 아직 컴퓨터는 멀었다 이러면서 대결을 좀 꺼리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왜 유독 바둑만 컴퓨터가 힘을 못 썼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둑이 가진 압도적인 복잡성 때문이었습니다. 복잡성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바둑은 한 수에 둘 수 있는 선택지, 즉 분귀개수 비가 평균적으로 300개가 넘습니다. 체스가 35개 정도였는데 비교가 안 되죠. 300개요. 와. 그리고 게임의 길이, 깊이도 보통 150수를 훌쩍 넘어가요. B는 300 이상, D는 150 이상. 그럼 경우의 수는? 네, 이걸로 게임 트리의 크기를 계산하면 300의 150제곱. 이건 뭐 체스의 10의 154제곱보다도 훨씬 더 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와, 이건 뭐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D2제곱을 해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거죠. 탐색 공간 자체가 너무나 광활했던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평가 함수를 만들기가 극도로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아, 평가함수요? 왜 어려웠을까요? 체스처럼 내 말이 상대 말보다 몇 점 더 많다 이런 식의 단순한 계산이 바둑에서는 잘 통하지 않거든요. 돌 몇 개 더 잡았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 집 모양이나 세력 같은 아주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요소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렇군요. 상황 판단이 훨씬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당시의 전통적인 접근법, 즉 미니맥스와 알파베타 가지치기, 그리고 인간이 만든 휴리스틱 평가 함수만으로는 이 바둑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탐색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문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였죠. 물론 지금은 알파고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딥러닝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다른 강력한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비로소 바둑도 정복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고전적인 적대적 탐색의 관점에서 보면 바둑은 당시 넘지 어려운 벽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바둑의 복잡성이 그만큼 차원이 달랐다는 이야기네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AI가 게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수를 두는지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본 느낌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핵심 내용만 딱딱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체스나 오델로 같은 제로섬 게임은 상대방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는 적대적 탐색 문제로 볼 수 있다. 네. 둘째, 이런 게임들은 초기 상태, 후속 함수, 종료 테스트, 효용 함수, 이 네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게임 트리라는 구조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렇죠. 형식화가 가능하죠. 셋째,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상대방이 항상 나에게 최악의 수를 둘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수를 찾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최악 중 최선을 추구하죠. 넷째, 하지만 미니맥스는 계산량이 너무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탐색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로를 아예 탐색하지 않고 잘라내는 알파베타 가지치기라는 기법이 개발되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했죠. 알려준다. 다섯째, 게임이 너무 복잡해서 제한 시간 안에 게임 끝까지 탐색할 수 없을 때는 탐색 깊이를 제한하고 그 중간 상태의 유불리를 추정하는 평가 함수 또는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한다. 네, 현실적인 제약하에서의 최적화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적대적 탐색 기법들, 미니맥스, 알파베타 가지치기, 평가함수 덕분에 체커, 체스, 오델로와 같은 많은 유명 게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 세계 챔피언을 능가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이게 된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네, 완벽한 요약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수를 읽고 상대의 전략을 예측하고 또 승리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지 그 정교하고도 어떻게 보면 치열한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게임판 위의 전략 수립 과정,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현실 세계의 문제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혹은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일까 같은 문제들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게임 AI를 연구하면서 발전시킨 이 전략적인 추론 능력이나 상대방의 수를 읽는 방식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통찰이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재미있고 깊이 있는 지적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